2022년 세계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예상을 뛰어넘는 장기전으로 이어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그리고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의 고재남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유라시아 지역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만 해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자, 이번 사태 장기화되고 있는데 도 박사님 좀 더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3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최소 2주에서 약 4주 정도 이렇게 전쟁 기간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단기 속도전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전쟁의 피해와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이 추산하고 있는 이 양측의 피해 현황이 각기 다른데 전반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양측 모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실제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을 고려했을 때는 약 25% 정도, 러시아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인적 그리고 물적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6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또 추후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1,000만 명 이상 또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인도적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5월 9일은 제77주년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 주요 28개 전국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이 전승 기념 행사를 실시를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전승절 기념 축사에서 이번 전쟁의 원인이 바로 미국과 나토의 확장이 또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초 예상되었던 현재 작전을 전면적 침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의 이런 축사를 종합해 봤을 때는 돈바스에 대한 조기 확보가 2단계 작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 5월 9일 전승 기념일 이전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승 기념일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전쟁이 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쟁 발발의 요인은 3가지를 지적하자면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 그리고 이 러시아적인 요인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어떤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 지리적 또는 그 위치로 인해서 서구 열강들의 어떤 그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지역이었었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적으로도 이 4,200만에 달하는 그 7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원이 매장돼 있을 정도로 이 자원이 풍부하고 네. 그리고 이 그 흑토지대로서 이 경작이 80% 이상 가능하면서 유럽의 빵 바구니, 유럽의 식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여겨지는 그런 어떤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한 그 열강들의 그런 각축이 지속돼 왔고 실제로는 그런 어떤 그것을 반영해서 레닌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의 머리를 잃는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을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훨씬 넓혀서 우크라이나 그 행정구역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그 지정학자인 그 맥킨더도
심장지대 이론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동유럽을 이렇게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서 이제 탈냉전기 미국의 유라시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제 정치학자인 브레진스키 교수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탈냉전기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경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지 않을까 싶은데, 한미 FTA 체결한 것처럼 이 유럽과 관세 철폐, 관세 면제 관련해서 협정도 맺고 그랬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친러 노선을 완전히 폐기하고 친서방, 친EU 정책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6월 달에 EU와 관세 철폐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어서 2016년 6월 달에는 EU와 다시 DCFTA, 즉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좀 더 그 관세 폐지 그리고 무역 확대를 좀 더 본격화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지역,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이런 경제연합체에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경우에 러시아 중심의 경제연합체가 굉장히 구심력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한 것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리고 친EU 정책을 가면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친EU 정책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또 보장받고 지키기 위해서는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나토를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여튼 이런 것들 관련해서 원장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1990년 10월 달에 동서독이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동독의 어떤 나토 가입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 그리고 독일의 게인쇼 외무장관이 동쪽으로 1인치도 나토를 확대시키지 않겠다 하는 구두 약속을 고르바초프에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유럽에 대한 지배 영향력의 확대랄지, 그리고 탈공산화된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안보 체제로 편입 어떤 희망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나토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97년에는 미국에서 이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가입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성사가 돼서 그 가입 지위를 부여를 해요. 네. 결국 이제 99년에 세 나라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2019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 젤렌스키 정부가 출범이 바로 전인데, 포로셴코 정부가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어떤 헌법 수정 조치를 취하고, 젤렌스키 어떤 정부가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어떤 희망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바이든 행정부한테 했고, 특히 작년 11월 달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 헌장이 채택이 되는데, 네. 이 헌장에 보면은 2008년에 부시 정부가 추진했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어떤 협력을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푸틴 정부가 굉장히 안보 위협을 느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12월 30일 날 푸틴 정부에서 레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12월 15일 날에는 나토 가입을 소위 말하는 포기시키는 여러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안전보장 조약을 미국과 나토에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쭉 벌어지다가 지금 전쟁으로까지 지금 비화되는 어떤 사태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지금 세계가 이제 의료의 목소리 또 의료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러시아군의 진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도 박사님. 네, 고전한 원장님께서 이제 전쟁 이전의 전략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현재 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장기화되고 세 달여가 이렇게 경과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크게 북부 그리고 북동부, 동부, 남부 지역 등 이 4개 축선에 대해서 비선형 동시 통합 작전을 이렇게 감행을 했고요. 실제 당시 상황을 보면 불과 개전 2, 3일 만에 키이우가 이렇게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전황이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3월 25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전황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종결을 하고 이제부터는 동부 축선에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의 전투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단기 속도전이 실패함에 따라서 플랜 B 혹은 우발 계획을 시행하는 이런 2단계 작전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개전 초기의 상황과 다르게 현재의 상황은 러시아군은 이제 북부 축선에서 거의 철수를 한 상황이고 뭐 숨이라든지 하르키우 일대 북동부 축선에서는 일부 러시아군이 이렇게 주둔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의 모습은 돈바스의 동부 축선과 남부 축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바스 축선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전투력을 집중할 때 러시아군은 이 도네츠크주 그리고 루안스크 자치공화국의 군대와 함께 돈바스 전체 지역의 약 80%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었는데 네. 현재의 상태도 그때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러시아군이 크게 진출하지 이런 못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의 2단계 작전도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전쟁이 모두의 예상보다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 양측이 전투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휴전을 위한 이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었죠, 박사님. 네, 그간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6차례의 공식적인 휴전 협상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개최될 때마다 우리 언론들은 또 서방 언론들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면에는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일종의 휴전 협상의 조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크림 지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또 돈바스 자치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제렌스키 대통령은 단 1인치도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전 협상의 조건이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 축선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차라든지 이르핀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이제 극명하게 식별이 된 것입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전쟁 범죄가 결과적으로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 상태는 휴전 협상은 동결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측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지만 그 상이한 입장이 이제 팽팽하다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데 원장님께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 쟁점이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 협상의 어려움을 좀 알려주는 한 그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스웨덴의 그 웁살라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1946년부터 2005년까지 이 59년 동안 그 분쟁이 세계적인 어떤 분쟁이 288개가 발생을 했고 네. 이 중에서 13.5%인 39개만이 평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그 사실 분쟁의 어떤 평화적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께서는 영토의 1%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는 뭐 우리 그 두 박사께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영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상 아젠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크림 반도의 어떤 반환 문제 그리고 돈바스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이제 독립 어떤 그런 그 승인 여부 문제 등이 굉장히 큰 어떤 그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기 위한 여러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랄지 또 영국 등 그 서방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 재정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는 그 우크라이나 이제 전투력을 지금 증강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있어서 평화 협상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돈바스를 분리시켜줘야지야 뭐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휴전 협상이 이게 뭐 전열을 가다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네, 실제 휴전 협상도 양측이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적 통로를 개설하는 데 합의를 했고 이제 인도적 통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특정 장소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간을 열어준 것이고 그 시간은 이제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쌍방 간의 적대 행위를 일종의 이제 공격 행위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크게 뭐 키이우 그리고 수미,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한 6개 지역에 이렇게 인도적 통로를 개설을 해서 실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이 통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피난을 갔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안타깝게도 또 쌍방 간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양측이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또 후방에서 포병의 어떤 진지들을 뭐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또 예비대가 증원되면서 일부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의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 이게 거세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국제사회 경제 제재 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재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박지원 박사님. 네. 네,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금융 제재가 되겠습니다. 금융 제재 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타격을 많이 주는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제재가 스위프트에서의 배제가 되겠습니다. 즉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므로 러시아 은행들을 통한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 활동에 위축을 받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 통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FDP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FDPR은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상품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네.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제 러시아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즉 제2차 제재의 효과까지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이번 제재에서 특이한 것은 사실 공적인 부분의 제재는 아닙니다만 민간 영역 즉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것인데요. 네.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 제재 때를 보면 그때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공적인 제재를 회피해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제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그동안의 어떤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업의 도덕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러시아에서 자발적인 러시아에서의 어떤 사업 철수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부분, 뭐 공적 부분, 막 정말 포괄적인 경제 제재가 이례적으로 지금 취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네. 그렇다고 러시아가 그냥 손 놓고 당하고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원유가스 대금을 다른 통화를 통해서 지급을 했던 걸 이제 루블화로 바꾸면서 이 제재 회피를 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발생을 하자 이런 과연 제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이런 질문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이제 반제재라는 이런 제재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을 통제를 해서 자국 시장을 좀 보호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서방 기업들 러시아에서 나간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이제 국유화시켜서 그 기업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그
가스 대금, 원유 가스 대금의 루브라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은 이제 공격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체계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러시아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환율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이제 1달러당, 미 달러화당 120루블까지 일 종가 기준으로 120루블까지 갔었던 환율이 지금은 이제 60루블, 70루블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을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또 러시아의 많은 그 IT 인력들, 과학자들이 러시아를 지금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수한 인력들이 러시아를 떠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IT 부분, 혁신 산업 부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러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전쟁을 통해서 뭐 양측 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사실 그 전쟁 난민이 뭐 수백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집단 학살도 얘기 나오던데 맞습니까, 원장님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그 군인들보다도 민간인들이 더 많이 그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쟁도 그와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과거와는 달리 어떤 참혹한 전쟁 현황이 SNS랄지 또 현장 취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 반전 운동이랄지 그리고 그 전쟁 예방 애교 어떤 필요성에 대한 온 세계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경우에 있어서는 4,400만의 인구 중 거의 13%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지금 그 민간인들 즉 한 58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인접한 유럽 또는 그 러시아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거의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하게 될 거야 했던 그 난을 피해서 이주하는 그런 어떤 아주 불행한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인 그 사망의 경우 이제 부차 지역에서 수백 명이 그 학살되는 것이 이제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어떤 전쟁 범죄,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를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집단 학살로서 지금 명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어떤 죄값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한때 지금 부차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집단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칭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어떤 우크라이나 내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에 조사하기 위해서 유엔 차원에 있어서의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어떤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연 푸틴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집단 범죄, 전쟁 범죄 내지는 집단 학살 제어로서 단죄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논란을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그 비극의 현장 들여다봅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2년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 수행을 선언합니다. 당일 새벽 4시 50분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전면 침공이 개시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상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3월 6일 당시 러시아군은 인구 45만 명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수도와 전력 공급은 진작에 끊겼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 끝에 마리우폴의 한 극장이 폭격당했습니다. 당시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현한 결과 극장에서만 무고한 시민 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곳곳에 고인 핏물, 잔해에 묻힌 수백 구의 시신까지
생존자는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 같다며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차역 인근에는 폭격을 피하려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군인과 그의 가족들, 연인과 친구들이 이곳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식을 치렀는데요. 그야말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현장. 그런데 지난 4월 8일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한 기차역에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이곳에 피난 열차를 기다리던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미사일을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59명, 107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민간인들을 향한 학살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두 발이 근처 기숙사 건물과 교회에 떨어지면서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년은 이웃 노인에게 러시아의 공습 사실을 알리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아들을 추모하며 너는 나의 영웅이자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고 적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처럼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10대 소년 소녀 사상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속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일 오후 12시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3,153명, 부상자는 3,316명으로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220여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전쟁의 희생자로 기록됐는데요. 유엔은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집계는 사실상 지연되고 있어 실제 민간인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나 약자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야만 할까요?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집단 학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잔혹한 침공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또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론을 포함해서 개인화기 그리고 국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벌써 무기체계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다라고 관측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전쟁은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이런 전쟁 양상을 보였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의 걸프전이 현대전의 서막을 알린 이런 참 또 혁신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요. 30여 년이 지나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전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상대로 이렇게 싸웠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군은 서방으로부터 획득한 예를 들면 뭐 제블린이라든지 엠로와 같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러시아 지상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저지를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터키로부터 획득한 TB2죠, UCAV, 공격용 무인 항공기라든지 이런 드론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 지상군에 이렇게 진출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의 진출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러시아 항공우주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 킨자를 공중자산에 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 본토에 수해에 걸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전차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전차라든지 이런 물리력에 기반한 충격 효과의 의미가 이제는 퇴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드론, 또 무인 공격 항공기와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가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번 전쟁은 언제 끝나나? 또 과연 러시아가 정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까라는,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할 텐데요. 두 박사님,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개전 4일 만에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리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이렇게 불러서 이른바 핵 운용 부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략 미사일 군이라든지 장거리 항공사령부, 흑해함대, 북양함대,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 이런 부대들의 대비 태세를 격상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군사 용어로 이것을 훈련 모드가 아닌 실제 모드로 모든 전략 핵 부대, 전술핵 부대들을 이제 대비 태세를 이제 격상시킨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그때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핵 전력을 강화시킨 배경에는 이제 서방이 우리 박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의 핵무기라고 하는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렇게 핵무기에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고. 네. 그런데 실제 최근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러시아 전략 미사일군은 북부 플레셰치크 기지에서 사거리 18,000km를 상회하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했고, 또 5월 4일에는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이런 그 발틱 3국 중 최남단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중간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네. 또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이 이 핵 모험주의에 기대는 이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의 이 전쟁에서의 군사적 성과가 미미하고, 또 고재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 물자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단순히 금융이라든지 뭐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석탄, 금수, 석유, 금수까지도 이렇게 경제 분야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일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핵 옵션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 사항에 지금 온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진우 박사께서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내지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인접하는 어떤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의 그 전술 핵무기 이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한 우려감을 표시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 코너에 몰릴 때 어떤 마지막 어떤 그 수단으로서 핵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어떤 핵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지역적이고 어떤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거나 내지는 군비를 가속화시키는 어떤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로 기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핵무기 사용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핵무기 사용 뭐 가능성뿐만 아니라 또 생화학 무기도 지금 또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살상 무기 감축이라든가 또 군비 통제 프로세스 이행력 약화, 여기에 대한 또 심각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박사님. 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제 핵무기의 이어 사용 가능성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서 핵무기를 투하한 이래 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 불사용, 이 금기가 깨지는 이런 네.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든지 핵무기 금지 조약 등 그간의 국제사회에서 비확산을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참 어렵게 2021년도에 연장에 합의했던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마저도 붕괴되게 된다면 그동안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형성해왔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안정성,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참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전쟁의 특징을 어떻게 보자면 활발한 인지전 그리고 여론전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어떻게 보면 여론전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원래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그 국제사회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그 전쟁 수행 능력이라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 당시 미국이 망명지라 해야 될까요? 망명 정부의 어떤 그 또 이제 준비하는 정도의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직접 제1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랄지 일본 그리고 유럽 어떤 국가 지도자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요국들의 의회에 직접 화상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 상황을 알리고 또 전쟁의 어떤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알리면서 그들 국가로부터의 그 군사적이고 또 인도적인 지원을 그런 이끌어내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이 전쟁의 무대가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감되고 있는 상황 어디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뭐 나타난 게 있습니까, 도 박사님? 네, 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이 우주 공간인데요.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강대국들 간에는 우주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간 우주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방공망이 사실상 이렇게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은 이렇게 상호 운용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방공망의 핵심에는 타격 수단 외에도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ISR 자산, 정찰 감시 자산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이제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방공망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에 이렇게 무력화가 되어서 원만하게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지휘 통제 체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기반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제공을 해줬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러시아의 어떤 주요 표적 정보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실제 흑해함대의 지휘함인 모스크바 함이 이제 피격을 받았고 또 그것을 세바스토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침몰되는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러시아는 바로 이 흑해함대 공격의 배후로 이제 미국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러시아의 어떤 주요한 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 미국이 우주 공간의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이 표적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건네고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표적 정보에 기반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의 항공 우주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종의 공중우세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도 일정 부분 미국이라든지 나토가 우주 공간에서 이 러시아의 공군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전자파 교란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항공 우주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원만하게 공중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우주 전력은 물론이고 무기 체계 무인화, 기동화, 네트워크화 등 이 미래전에 우리 군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자유무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부각된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전투원들의 생존성 보장은 물론 이런 어떤 원만한 작전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수색 정찰 그리고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이 했던 그런 임무를 첨단 기술에 기초해서 무인화하는 그런 전술 체계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참 천문학적인 그런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서는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휘 통제 체계의 어떤 그런 첨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전후 분석을 통해서 지도부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 공간과 영역을 동시 통합하면서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쟁의 여파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후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어떻게 봐야 될지요, 박사님? 네, 이미 IMF나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이미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이제 올해 정도 벗어나면서 글로벌 경제가 플러스 성장,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올해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기대가 조금 무너진 상황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 좀 큰 요인으로는 잘 보시다시피 이제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그 공급망 위기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심화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자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정된 지역에 공급망을 두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방식의 어떤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5월 달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이제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럴 때 이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많이 돼 왔는데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 이 신흥국이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듯이 스리랑카 사태와 같은 경우가 그 예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위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원유 가스 수출국이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무기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당장 쓰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를 쓰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것 같고 대한민국도 수입국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국도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체 수의 5.6%, 수입의 5.6% 그리고 천연가스도 6.2%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하에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새 뭐 많이 보시겠지만 주유할 때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원유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에너지 위기로부터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에너지 어떤 이런 안보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20년부터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자원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세워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자원개발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6대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제 에너지 전략을 세우겠다, 에너지를 충족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상황이 좀 에너지 상황이 좀 변한 와중에서 이런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에너지 전략의 수정 그리고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원의 좀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안보 그리고 또 게다가 에너지 안보, 지금 우리 식량 안보 이거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두 박사님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인간 안보 등 모든 영역의 이 중요성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호 그 의존성이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이렇게 의존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군사 안보만 그치지 않고 박지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상대로 매우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를 이렇게 봉쇄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참 고심 끝에 이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대러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동맹국들과 경제 안보의 결속력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그간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및 석유 의존도가 유럽연합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의존도 제로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무기화로부터 탈피하는 이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함의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93%를 이렇게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93% 중에서 80% 이상이 수입 화석 연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비율을 높여가는 이런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세계적 곡창지대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감소를 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일정 부분 가시화되고 있는데 식량 안보의 위기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9%, 옥수수의 19%, 그리고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곡물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곡물 수출이 많은 국가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투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작물 생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작물 생산 감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종 면적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파종이 불가능하면서 이 곡물 생산이 좀 장기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제재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또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곡물 수출을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곡물 수출의 어떤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전쟁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그 대결 구도가 심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냉전 도래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1946년 소련 대사관에 근무했었던 그 조지 캐난이라는 사람이 농 텔레그램을 써가지고 소련의 어떤 위협을 이렇게 미국 정부 측에 알렸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트루만 행정부가 대수 봉쇄 정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냉전의 어떤 시작인데 이미 그 조지 캐넌이 1988년에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체코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 미 의회의 의결을 지적을 하면서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아시는 대로 미국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오렌지 혁명을 지원하고 그리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고 그 친서방 정부가 나토 가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측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 관계가 심화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더욱더 이제 이 양측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심화되면서 이미 지금 신냉전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어떤 전쟁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신냉전 어떤 기로 접어들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 경쟁 그리고 갈등 관계 속에서 신냉전의 어떤 그 도래 이야기가 이미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서방 세계의 결속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등 블록화도 눈에 띄는데요, 박사님.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민주주의 대 그리고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매우 현격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유엔 차원에서 여러 그 표결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민주주의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 대 이 세대결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공약은 매우 빠르게 이렇게 실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2019년에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안보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그러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도 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인데 더욱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결국 악순환이 된다면 이제 북중로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이 동북아의 매우 좀 부정적인 역학 구도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중립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속속 이 나토 가입에 지금 뭐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그 나토 동맹국들의 어떤 그런 그 집단 방어 체제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어떤 그 국방력 강화 정책을 촉진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립을 취해왔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립 정책의 포기와 나토 가입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스웨덴과 이 폴란드는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에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엄격한 중립화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와 여러 면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그 침공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도가 핀란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2배나 증가한 68%를 차지했고,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도 다수가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따라서 그 양국 그 정부도 오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그 나토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 신청서를 5월 중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정세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한반도 지역 안보에서 우리 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일부 사람들이 우리 교역에 있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한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너지나 뭐 곡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한국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서방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아직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자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도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 떠난다 뭐 이런 섣부른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한 30년 동안 어렵게 일궈온 이 북방 시장을 한순간에 좀 잘못된 판단으로 빼앗기지 않는 뭐 그런 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현명한 전략 하에서 러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 밸류 체인을 확장을 하고 또 유라시아 지역에서 공급망과 물류 체계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박사님.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가 참 저희들의 관심 사항인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되었든 주변 사강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한 이런 행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찌됐든 글로벌 안보 환경이 매우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이런 변화가 되는 대변혁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반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의 결속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발발 요인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동맹 찾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때 기존의 어떤 동맹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여러 어떤 조치를 취해나가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군사, 무기, 전쟁 어떤 전략에 대응한 이 맞춤형 그 전략과 이 군사 태세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우주전과 또 하이브리전에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시 대비하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화를 기원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보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